저희 4조는, 저 지금 발표자 2주상을 포함해서 김연아 원우님, 박지원 원우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울산 지역 폭력, 부유시 해사 폭력 발제 단지에 적합한, 플로팅 기술과 그 설치 관련해가지고, 좀 장단점을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작해서 울산 지역 관련 기존 원우님들이 해주신 것도 있는데, 풍속이나 수심, 그런 것들을 잠시 언급을 하고요. 저희가 좀, 살펴본, 각 주요 풍력 터빈사, 제조사의 풍력 터빈 사양이라든가, 구조 레이아웃들, 그 다음에 플로팅 하부 구조물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김연아 원우님이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설치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 발전 중에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는데요. 해상은 이제 해상에 가면 이제 표면 이제 마찰력이 이제 적어서 이제 난류 강도라든지 윈드시어 같은 게 이제 낮아서 이제 풍력에 대한 발전과 풍력 발전기의 이제 수명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안선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주거 지역에서 떨어지니까 긍정적인데요. 원거리 개통 연계라든지 해상공사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공사, 그다음 해상 플랫폼 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코스트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일단 울산 주변 저희 이제 울산 서생 앞바다에 이제 풍항을 이제 대충 했는데 저희가 이제 측정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 NREL 미국 재생연구소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했고요. 윈드 스피드는 8m/s 북해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윈드 에너지 덴시티는 589 와트 퍼 평방 세제곱미터로서 윈드 스피드 클래스나 에너지 덴시티는 한 5 클래스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서는 해상 폭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워터 뎁스, 그러니까 수심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동해가스전을 이용을 해서 서브스테이션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니 이제 서브스테이션 이용 안 하면 차라리 이제 거기에 대한 설치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준점을 동해가스전을 기준으로 했고 그 주변의 일대는 이제 수심이 50m 이상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50m 이상에서는 고정식보다는 풍력식 해상 터빈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이 기존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해안선에서 58km 떨어진 곳이고 울산의 주요 해양 산업들이 밀집한 것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제안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개통연계였어요. 아까 청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통연계 관련해 가지고 청원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345kV에 이제 연계를 하면 상당히 비용이 높아지고 이 비용이 높아지는 반면에 154kW의 개통을 연계하면 비용은 낮지만 최대 송전 용량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GIG 같은 경우는 2GW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비용 코스트 측면을 서로 비교를 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도 지목됐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단점은 기저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 발전량 변동이 크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저전력을 사용을 하지 못하면 결국 기저전력이나 이제 발전량 변동을 이제 상쇄시켜줄 뭔가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천원우님은 이제 수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HVDC로 이제 개통을 연계를 할 거고 그러면 컨버터가 DC에 대한 AC에서 DC로 한번 바꿀 건데요. 그러면 직류 때문에 이
이 개통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공유가 되어 있나요? 네, 그 그림은 공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ESS를 설치를 하면 ESS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인형 전력을 충전을 하고 또 인형 전력 발전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인형 전력을 방전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이 풍력 단지가 이제 전력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다 꺼지고 이제 발전을 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이 발전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비상 전력이 필요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전략용으로 이 ESS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출력 제어를 그 각 풍력 단지에서 풍력 기기마다 출력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출력 제어를 지금 통해서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리포트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출력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출력 제어를 통해서 조금 풍력 발전기 터빈을 수명을 평준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ESS를 통해서 이제 계통 연계 154K 볼트를 연계를 했을 때 조금 더 송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풍력 터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풍력 터빈은 이제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프쇼어, 그러니까 해상으로 오면서 급격히 이제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육상에서 이제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이 블레이드 끝에 있는 속도의 제한 때문에, 소음 때문에 속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해상에 오면서 그 한계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 구조물의 이제 비용의 비율이 증가를 하다 보니, 한 개를 설치할 때 큰 용량을 설치하면 이제 경제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렇지만 해상에 설치하다 보니 어, 하이, 어, 높은 신뢰성과 높은 효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3사를 살펴보면 중국에 있는 골드윈드는 이제 제외를 했고요. 이제 제일 점유율이 높은 이제 MHI 베스타스, 지멘스, GE 등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것들은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베스타스는 9.5메가, 그다음에 지멘스는 8메가, 그다음에 GE는 12메가를 받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캐패시티 지금 이제 중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어나운스 한 거는 15메가에서 14메가와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스타스 이제 터빈을 살펴보면 베스타스 특징은 보통 지금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박스를 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어박스가 이제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해상에서 이거 고장이 나버리면 크레인이 이제 갔다가 한번 이제 드러낸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제 사업성을 깎아먹는 이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컨셉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스타스는 일단 뭐 점유율도 높고 트랙 레코드가 많아서인지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이 지금 14메가와트, 15메가와트를 발표함에도 기어박스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어박스 타입 그래도 100% 보장을 할 수 없으니 드러낼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 지금 나셀의 윗뚜껑을 지금 개방을 해서 드러낼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기어박스 타입을 사용하면 이 지금 나셀의 전체 탑무게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부 구조물에 결국은 이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량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역시 베스타스는 트랙 레코드가 이제 짱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픽스 타입에서도 이제 대기에 설치를 했고요. 일단 유일하게 제가 검색을 찾아본 바로는 이제 뭐 스코틀랜드의 이제 플로팅 타입을 직접 이 큰 9.5메가와트 이 큰 거를 직접 꼽아본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한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9.5메가와트에서도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터 사이즈가 164m가 있고요. 174m짜리, 아니, 4m인데, 아무튼 9.5메가와트에도 두 개의 타입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타입, 로터 사이즈가 다르고 급이 같은 걸로 봐서는 아마 저풍속, 조금 더 낮은 풍속에서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이 아닐까. 요거는 아마 서티를 받았다라는 좀 기사는 없었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이제 해상풍력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씁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아까 보신 바처럼 파란색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제 증속기가 없고, 증속기 없기 때문에 기존에서 육상에서는 아까 이제 설계 리밋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팁에 있는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발전기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야 되고, 이 발전기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면 결국은 이 전체 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발전기 또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발전기를 한번 살펴보면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오차를 되게 좁게 갖고 가야지 효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엄청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강성을 많이 주다 보면 결국 또 발전기의 무게가 증가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해상에서는 그런 설계 제약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지멘스나 뒤에 보여드릴 타입에서는 아마 G에서는 다이렉트를 쓴 것 같고, 이쪽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납셀 무게가 뭐 14메가와트에서는 500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서티도 받기 전인데 100기 정도가 이제 오더가 된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 같은 특징은 뭐 당연히 다 큰 거죠. 크긴 큰데 12, 13, 14메가와트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14메가와트는 연하우스 된 상태인데요. 이 로터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220으로 다 똑같고요. 결국은 동일한 플랫폼을 써서 이 안에 일부 이제 냉각 장치라든지 뭐 전기 장치들 변경을 해서 이제 그 용량을 늘리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터빈이기 때문에 12, 13메가와트 서티를 받을 때는 그냥 한 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대 프로토타입만 설치해서 받은 상태인 것 같고, 뭐 이것도 선 주문이 있는 상태 같고, 뭐 G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두산 관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 저희 국내사에는 두산이나 이제 효성은 안 했고 유니스는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이제 사실 뭐 두산을 살펴보면 이거는 해상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메가와트를 처음에 개발하고 나서 거의 설계 변경 없이 저풍속 영역대를 대응하기 위한 파생 몰레들을 개발한 것 같고, 뭐 현대 일렉트릭에서 인수한 뭐 5.5메가와트 모델을 뭐 지금 이제 현재 서티까지는 받아놓은 상태고, 이게 VUC까지 올려가지고 VUC에 올라가면 이제 모션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션 컨트롤 튜닝까지 할 역량이 있을까라는 좀 의심은 좀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현재 8메가와트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좀 개발이 언제 이제 서티까지 봐줄 수 있을지는 좀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다음 이제 하부 구조물의 이제 장단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부 구조물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던 게 뭐 보통 뭐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면 뭐 바지성 같은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그거는 아예 타당성이었고, 아마 VUC 해상풍력을 이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파 타입, 그 다음에 반잠수식, 그 다음에 TLP 타입 이렇게 고려를 하겠는데, 이 세 개 타입의 특징은 이 삼각형 모델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결국은 이 안정성, 그러니까 복원력을 어디서 얻을 거냐라는 건데요.
스파 타입은 발라스터, 그러니까 밑에 이제 추에 의해서 이제 얻을 거고, 이, 그, TLP는 이제 무어링이 이게 당겨지는 이제 텐션이 걸리는 이제 무어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반잠 수식은 이렇게 조금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무어링하고도 뭐 발라스터랑고 의존을 하고 있는 컨셉이고, 이러한 컨셉에 의해서 좀 장단점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메인 팩터는 이제 프로토타입 팩터는 비용에 관한 거는 결국 설치가 비용이고, 이 스파 타입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이게 구조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결국 코스트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세 개 뭐 인솔이나 뭐 이쪽 이제 기술 성숙도 이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뭐 스파 타입이나 TLP 타입은 당연한 건 아니지만 반찬 수식보다 뭐 하부 구조물이나 그다음 하부 구조물하고 타워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뭐 피로 하중이나 이런 것 쪽에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있는데 그 이점을 다 깎아 먹을 만큼 인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스파 타입을 이제 스파 타입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항만에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다시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선 발라스터가 없기 때문에 발라스터를 집어넣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또 다시 이제 퍼빈을 조립하기 위한 장치까지 필요해서 이 코스가 상당히 플러스, 그러니까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해안에서 이제 끌고 나와서 이제 해상에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지고 또 날씨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언서티가 높아지는 타입이라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 현실에 절충하자면 반잠수식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일단 중간 결론을 좀 내자면 일단 현재 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볼 때 10메가와트급에서 이제 모델을 정하고 뭔가 하부 구조를 설계하고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국산화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일 국내 업체에서 뭐 저희가 이제 북해보다는 이제 울산 앞바다가 약간 평균 풍속이 낮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이제 저희 울산 앞바다에 맞는 이제 적절한 이제 모델을 개발해 준다면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하고 베스타스처럼 저풍속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그쪽을 한번 유력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현재로서는 다이렉트 드라이버 신뢰성이나 이쪽 면에서는 강점이 있을 것 같고 뭐 반대로는 중속기 타입이라도 뭐 제조사가 보증을 해주거나 이러한 면에서 뭐 조건을 건다면 한번 거기도 상세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현재 뭐 기술 성숙도나 이런 거 봐서는 반잠수식이 뭐 적절한 거 같고 혹시 뭐 스파 타입을 한다면 만약 저희가 이제 대형 풍력팜을 이제 건설을 하고 윈드팜 건설을 하고 풍력 설치 대수가 많아진다면 그런 전용 설치선이나 뭐 크레인 등에 대해서 이제 n분의 1이 이제 가능을 하다면 이쪽도 한번 거기에 대한 비용 검토가 추가로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단에는 저희 박지원 원원님이 네,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T님 죄송한데 몇 분 남았죠? 지금 전체 10분 남았습니다. Q&A 세션 할 시간인데 좀 스피드업을 네, 속사포 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방향은 New Strategy for Installation입니다. 발표자 본인의 커리어 익스피리언스를 토대로 팀원들과 설치 작업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하였고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결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해상 풍력 발전기는 블레이드 로터, 나셀드과 같이 조립체들이 각각 분리된 채로 해상에서 설치 작업이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미스얼라이먼트 레이트를 줄이기 위해 육상에서 모든 상하부 부품들을 미리 조립한 후 설치 지역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분리된 상부 구조물들은 리프팅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조립이 진행되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포인트는
상부 부품들이 조립 단계별로 적지 배열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부 구조물의 작업장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레인 이용이 원활하고 하부 구조물의 스트럭처 아이템인 브레이싱이나 칼럼 등의 용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왼쪽 사진과 같이 완성된 하부 구조물은 암벽 근처에서 플로팅하여 상부 완전체와 웨이팅 작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위식 타입별로 물에 잠기는 뎁스를 고려하여서 암벽의 수심이 충분히 확보된 작업장 선전도 필수 조건으로 저희 팀은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울산의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장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저희 팀에서 제안하는 방안으로는 작업장의 환경이 좋다는 장점을 살려서 야드 근처에서 제작, 조립, 탑재 후 프리 커미셔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텝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제안 사항입니다.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때 올바른 상태로 조립을 진행할 경우 사진과 같이 오버헤드 포지션 웰딩, 즉 위보기 용접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용접공의 자세가 불안정하여서 양호한 용접을 얻기 어려운데 국내 일부 제조업에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턴오버 공법, 즉 바로 세우기 공법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턴오버 공법이란 구조물을 거꾸로 제작하고 조립이 완성이 되면 크레인을 가동하여 바로 세우는 방법인데 이는 용접공들의 작업 능률이 좋은 아래 보기 용접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술력은 부유체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법으로 파악되고 울산 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세진중공업, 신한기계 등 여러 조선업계 제조업체들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방안을 제작 공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플로팅 타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키포인트들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스파의 경우는 하부 구조물을 암벽 근처에서 플로팅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울산 지역에 설치될 부유체 타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의 타입인 TLP와 세미 타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립, 탑재, 메이팅, 프리 커미셔닝까지 가능할 것 같아 타입 선정에 있어 범위를 두 타입으로 좁혀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과제의 결론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 지역 부유시 해장 풍력 단지에 적합한 풍력 발전 시스템은 발전기의 제조 개발 현황과 설치 지점을 고려하였을 때 10메가와트급으로 제한하며 현재 플로팅 타입별 기술 현황과 타사의 사례가 많은 세미 타입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설치 전략 방안에 있어 그 첫 번째는 조립체들의 물류 라인이 원활하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넓은 작업장이 필요하며 특히 하부 구조물이 메이팅 준비를 할 때 암벽에 플로팅하게 되는데 이때 작업이 수월할 정도의 수심을 가진 작업장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필수 조건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조립 공정의 턴오버 공법을 이용한다면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간 단축 그리고 생산 공조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마무리 지어봅니다. 실제로 저희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 지역 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위에서 언급한 작업장과 기술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 없이도 하부 구조물 제작에 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특히 서플라이 체인이 잘 되어 있는 조선업계 제조업체들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해주신다고 되게 잘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5분 정도 Q&A 시간이 있으니까 한 평가위원들 위주로 먼저 질문을 받고 패널들 중에서 이제 어느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하찬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잘 모르는 게 아까 전에 나왔다가 이제 제가 좀 아는 게 나와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TLP랑 세마이를 이렇게 딱 네로 다운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좀 프로스 앤 콘스가 뭐가 어떻게 달라서 세마이로 가신 건지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좀
궁금했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TLP는 뭐 설치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단점이 많고, 사실 TLP를 한다면 무어링 쪽이 한 개라도 유실이 된다면 터빈 전체를 이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이제 단점을 받고, 사실 근데 뭐 NRE에서 나온 뭐 시뮬레이션 결과긴 하지만 뭐 TLP나 그 반잠수식, 그 다음에 그 스팟에서 하중면을 비교하면 TLP가 뭐 반잠수식보다는 유리한 걸로 나와서 일단 그 부분 시뮬레이션 결과긴 하지만 사실 현실성은 인스톨레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현실성은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반잠수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질문은 아니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건조를 할까, 특히 이게 사실 저희가 수업이 부유식 해상 풍력인데, 이 부유체가 이제 한국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개발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수의 이 오일앤가스 오프쇼어 플로팅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디벨로퍼들이 들어온 이유가 이제 사실은 저는 그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패브리케이션 메소돌로지를 이제 현대중공업 해상야들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혹시나 뭐 좀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많이 간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해양 구조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어려운 자세에 용접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뭐 ND 하면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시 재용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한국 이외에 사실 한국도 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이게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해상공사, 특히 이제 부유체가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수출을 나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사견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옵쇼어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부 구조물 제작 단계, 그리고 뭐 구조 해석 단계에서 저희가 연구 연계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운송까지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더라도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멀리 봤을 때도 시너지가 사업성 측면에서도 조금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사견을 여기다가 좀 더하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블록 제작을 해가지고 사실 그 스티픈 드 플레이트 스트럭처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박스 형태의 이제 제작을 굉장히 잘 하고, 그게 사실은 모듈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드라이토라고 하죠. 이게 바지선에 옮겨가지고 대용량으로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있고, 또 이제 이런 패브리케이션 메소돌로지, 그다음에 로드아웃, 이런 퍼실리티의 제한적인 그 컨스트레인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스케줄링이라든지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솔루션을 패브리케이션 단계, 파이널 어셈블리 이거에 컨설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엔티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화되고 부유식이 또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때, 하지만 또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existing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가지고 로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실 웨스트 아프리카 오일앤가스 프로젝트도 사실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그런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네 번째 팀 너무 잘 들었고요. 각각 그 터빈 시스템, 하부 구조물, 제작 조립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주의 발표를 맡은 신윤철입니다. 저희 조는 김은영 원우님, 나경원 원우님,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조는 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폭력단지를 폭력단지의 디자인 컨셉을 구성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저희 발표는 팀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번 섹션과 2번 섹션은 제가 발표하고 3번 섹션과 4번 섹션은 김은영 원우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동해가스전에 대한 설명 및 주의 풍황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가스전은 이제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가스와 원유를 생산하였고 1년 후인 2022년에 자원 고갈로 폐쇄 예정인 해양 플랜트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철거해야 되는 동해가스전을 풍력발전단지의 서브스테이션이나 수소 생산 플랫폼 그리고 CCS 사업기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서브스테이션 활용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서 현재는 플랫폼에서 라이다 장비를 통해서 풍항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가스전 주위의 풍항 정보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글로벌 윈드 아틀라스에서 도출한 데이터고, 그 허브하이트 200m 기준으로 8.2m/s의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은 동북동 방향이고요. 200m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터빈 메이커의 레커멘데이션에 따라서 200m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구상한 부유식 해상폭력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부유식 해상폭력단지는 용량은 1.2GW이며 터빈은 G24의 12MW급 터빈을 100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해상폭력단지의 수심은 150m이고요. 플로타이 타입은 세미서머 반잠수식, 그리고 무어링 타입은 캐터너리 무어링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앵커 타입은 드래그 엠베디드 앵커를 선택하였습니다. 원우님 죄송한데 그 박스가 처해져 있어가지고 발표 자리가 가리는데 원래 있는 건가요? 됐네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떠한 이유로 구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윈드 터바인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풍력 터빈을 선택한 기준은 발전량과 그리고 프로젝트의 카펙스 및 오펙스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고요. 발전량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워 이퀘이션에서 밀도와 풍속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 대비 이제 로터 다이아가 큰 터빈이 더 많은 발전량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로터 다이아미터가 더 큰 터빈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했던 풍력 터빈들은 이렇게 4가지 종류이고요. 아직 뭐 개발된 터빈도 있고 아직 개발될 예정인 터빈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풍력단지의 설치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8MW급 터빈 2개를 비교했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8MW급 터빈이 약 GMS 가맹사의 터빈보다 약 40m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저풍속 구간에서는 두산중공업의 8MW급이 더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카펙스 및 오펙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8MW급 터빈과 이제 G사의
12메가와트급 터빈을 비교를 했을 때는 했을 때 12메가와트급을 적용하면 8메가와트급으로 구성할 때보다 약 50기의 풍력 발전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고려하여 12메가와트급 터빈을 선택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부 구조물 타입 선정 이유입니다. 하기표는 부유식 하부 구조물별 특징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 타입들 중 저희가 반잠수식 터빈을 반잠수식 하부 구조물을 선택한 이유는 계류 시스템이 안전한 점, 그리고 설치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현재 이제 운영 중인 혹은 운영 예정 중인 부유식 해상폭력단지 15개 중 10개의 부유식 해상폭력단지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한국은 이제 부유식 해상폭력 설치를 위한 대형 폭력 설치선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파 타입이나 TLP 타입을 선택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잠수식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스파 타입과 반잠수식의 설치 비용을 이제 간략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하기 사진들은 실제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프로젝트에서 스파 타입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선박들입니다. 왼쪽은 스파 타입의 하부 구조물을 설치 위치까지 옮기는 역할의 선박이고, 해당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하루 임대료가 약 28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측 선박은 이제 타워 및 이제 타워를 설치하는 선박으로 크레인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약 6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저희가 하부 구조물을 반잠수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키사이드에서 타워로 설치한 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터그보트로 설치 위치까지 예인하여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를 비용 측면으로 볼 때는 반잠수식은 터그보트 3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루 임대료가 1,000달러에서 한 5,000달러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어링 시스템과 앵커 타입 선정 이유입니다. 무어링 시스템은 크게 카타너리 타입과 타우 타입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의 특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하기표 왼쪽 표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케이터너리 타입은 이제 리스퍼링 포스가 이제 머링 웨이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방향이 이제 허리젠탈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타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션에 의해서 레스토링 포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허리젠탈 방향과 버티칼 방향 모두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는 점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반잠수식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반잠수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부에 이제 헤비 플레이트가 있어서 히브 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케이터너리 타입으로도 충분한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케이터너리 무어링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케이터너리 무어링 시스템을 위한 라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신세틱 로프와 하이브리드 로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많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며 이제 가격이 저렴한 체인 타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터너리 무어링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앵커 타입은 이제 드래그 엠베디드 앵커와 이제 석션 파일 앵커가 있으며 저희는 이제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석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제 설치가 어려워서 설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저희가 엔비디드 앵커 같은 경우에는 풋프린트가 넓다는 단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단지가 이제 굉장히 넓은 구역에 설치되는 만큼 디렉 엔비디드 타입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디렉 엔비디드 타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상한 무어링 시스템과 앵커 타입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고안한 동해가스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발전의 특성상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이제 고정식 해상풍력 서브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부식 서브스테이션이 필요한데요. 해상변전소의 역할은 이제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 그리드에 송전급 전압으로 승합시키거나 전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해상변전소는 이제 케이블 타입을 HVDC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HVAC를 사용하는지 따라서 특성이 조금 바뀌지만, HVDC 같은 경우에는 해상 변전소의 거리가 먼 경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HVDC를 활용한 서브스테이션을 구성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생산 플랫폼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본질로 인해서 간헐성과 변동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수소 또한 현재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생산 방식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두 에너지원의 한계를 융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요. 풍력 발전은 심야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잉여 전력이 발생하지만 이 잉여 전력은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ESS 장비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 피크 타임에는 풍력 발전 단지의 풍속에 따라서 발전량이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는 수소가 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이유는 수소는 이제 생산된 후 필요에 따라서 액화 수소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을 하면 이제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제 변전소에서 전압을 변환시켜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잉여 전력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제 동해가스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산 저장 시설로 옮겨져서 필요에 따라서 수소 연료전지 혹은 수소 충전소로 공급이 되어서 이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나리오를 고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에서 고안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에는 동해가스전 활용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상한 만큼 동해가스전의 기존 인허가 자료를 통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주민 수용성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후 발표를 맡은 김훈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에서 이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 그리고 이제 동해가스전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을지 저만의 생각을 담아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옆에 이제 인허가 절차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 그리고 착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때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기본 설계 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전략적인 환경평가, 그리고 전파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비효조사, 그리고 해상 교통 안전진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질 설계,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을 때 이제 관련법 협의나 이제 의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제가 다룰 것은 이제 해당 5개 법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파 영향,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전파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군의 특정선 검토 대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며, 부사시설 보호구역 내 이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이런 영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풍력단지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런 무전이나 각종 전파들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지금 플랫폼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화재 지표 조사입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건설공사 지역에 이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 법률이 200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가스전의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에 시작되어서 이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해당 법률의 시행령 4조에 따라서 그 면제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교통안전진단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상교통, 이제 어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런 교통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법률은 이제 이러한 허가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항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100m 이상의 선박이 지나가는 수역에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양 풍력 단지가 들어설 경우 이제 밑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제 진단으로 이제 기존에 성유관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역 이용 협의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 이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요. 풍력 단지 조성 시에 이제 해상이랑 해역에 인공구조물들을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현재 동해가스전에 같은 경우에는 육상 처리 시설이랑 이제 송유관을 설치하면서 많은 이런 협의체를 많이 운영을 했고, 특히 이제 이런 라포가 많이 형성돼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는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연안 관리지역 계획 협의입니다. 이제 군수 혹은 이제 해당 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년마다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안에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연안 유격 내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이런 환경 영향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상 처리 시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관리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및 대민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환경적 측면, 두 번째 민비, 세 번째 기회주의입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 환경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환경적인 문제에 기인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민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유, 예를 들어 경제적 손실이나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싫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주의는 이러한 반대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기회주의는 앞선 두 사례와 두 범주와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런 이득을 더 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상황, 사례를 이제 우리 지금 울산 근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운대 앞바다에 이제 4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청사포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에 관련돼서 최근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완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해운대구 주민 41만 명 중 13,000명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고유식 해상풍력과는 좀 다른 방식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임기나 환경적 반대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과정을 참고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퓨어 윈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수산업과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 자료와 같이 고토 지역에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민들과 함께 이제 협의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 풍력 단지를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한 이후에 훨씬 더 어량이 많았고, 이제 오히려 다종의 어류들이 발견이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민들과 협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익 공유 체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과거 이제 독일 사례와 같이 개인 소유와 시민에너지 회사 등 이런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가 있을 거고, 특히 아까 다른 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직업을 더 많이 창출하는 이제 2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발표가 길어졌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조까지 이제 발표가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조에 그 발표에 대한 코멘트나 뭐 질문들 있으면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조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조는 굉장히 폭넓게 연구하시고 하신 것 같아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 중에서 하나 조금 보탬의 말씀을 드리자면, 수중문화재 조사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한쪽에서는 EEZ 내에 있는 문화재도 매장 문화재도 문화재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저쪽 한쪽에서 보면 이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영해 내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영해가 12L인가? 22.2km 정도까지만, 거기까지만 영해 이 수중문화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발전 단지의 부분은 수중문화 조사 지표조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울산의 경우에는 케이블 루트만 조사하면 되는 걸로 해석이 돼지는데, 나중에 동해 가스전 하시면서도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문화재 청하고 한번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좀 경제적, 시간적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좀 부연하자면, 그 문화재 지표 조사는 저희는 그 테스트전 개발할 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동해 정지역이고, 동해 정지역이라는 것은 해양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약 20cm에서 30cm 가축,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가능한 곳이었다면 동해 정지역이라는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20cm, 30cm 이렇게 이런 슬러지가 쌓인 상태에서 발견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과거 석유공사가 그 문화재 지표 조사가 안 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뭐 요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패스되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그 명확하게 이렇게 그 주관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수중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기관마저도 EEZ에서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또 헷갈리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 바로 위에 해군 사격 훈련 구역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 불발탄이 돼 있어서 이게 또 그 불발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이렇게 억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5팀이 발표를 했는데 그 각각 영역을 잘 나눠서 인허가 쪽, 그다음에 뭐 동해가스전 그쪽 그 디자인 이것까지 하셔서 역할 분담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해체 쪽만 하시면 전 주기를 따르는 그런 아주 알찬 수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들 고생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